여러분은 은퇴할 때 현금 50억 원의 임대 수익이 나오는 주택이 두 채나 있다면 어떤 노후가 그려지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 정도면 죽을 때까지 가장 비싼 호텔에 묵고 세계 일주를 10번은 다녀도 남겠다며 손사래를 치실 겁니다. 매달 임대료만 해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은 좋게 나올 텐데 거기에 50억 원 예금 이자까지 합치면 웬만한 대기업 임원 월급 부럽지 않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제 모습을 보시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수원 영통구에서 가장 비싸다는 주상 복합아파트 28층. 저는 지금 빈방 2개를 지나쳐 거실 구석에 홀로 앉아 두꺼비집 차단기를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전기세가 얼마나 나왔는지 검침기 숫자를 보고 또 보고 있는 겁니다. 창밖으로는 환하게 불 켜진 이웃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그 불빛들이 오늘 밤 따라 유난히 낯설고 멀게 느껴집니다. 미경 씨, 저녁은 어제 남은 된장찌개에 밥 말아 먹으면 안 될까요? 주방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34년 전 결혼식 날 들었던 그 명랑하고 단단한 간호사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부부는 모두 합쳐 자산이 60억 원이 넘습니다. 수원 영통구 주상복합아파트, 마포구 오래된 빌라 2채, 그리고 증권사 계좌에 잠들어 있는 50억 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부자 은퇴자인 셈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늦은 밤 남은 된장찌개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50억 원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왜 우리 손에 쥐이는 생활비는 한 달에 80만 원도 안 되는 처지가 됐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산이 많으면 노후가 저절로 해결된다고 믿으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임대료 나오는 집 몇 채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걱정 없다고 안심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화려한 숫자들이 어떻게 저와 아내를 일상의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었는지에 대한 처절하고도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오늘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자산 60억 원 은퇴 부부의 고품격 빈곤에 대해 고백하려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건 결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평생 쌓아 올린 그 자산이라는 성벽이 우리 부부를 가두는 감옥으로 변했고 세상 물정 모르는 무지와 자식을 향한 과도한 헌신이 우리를 이 차가운 된장찌개 앞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과연 이 비극의 끝에서 우리 부부는 다시 살아있는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60억 원짜리 껍데기를 붙잡고 굶주린 채 노년을 마감하게 될까요? 화려한 숫자 뒤에서 소리 없이 무너지는 자산가 부부의 충격적인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 안전하십니까? 그렇다면 집중하세요. 당신의 노후를 구할 결정적인 단서가 이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퇴직식 날 제 손에 쥐어진 금빛 표창패는 그날따라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전자부품 제조회사에서 32년을 일하고 부장으로 정년 퇴직하는 날이었습니다. 옷깃을 여미며 악수를 청하는 후배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상복 부장님, 이제 진짜 인생 이막 시작이시겠어요? 마포 빌라 2채에 증권계좌에 50억 원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이에요?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속으로 수백 번은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마포구 빌라 2채에서 나오는 월세 합산 월 350만 원. 50억 원을 안전한 채권 펀드에 넣으면 연 3%만 잡아도 연간 1억 5천만 원. 월로 환산하면 1,250만 원. 거기에 아내 윤미경 씨가 32년 동안 병원에서 일한 국민연금까지 더하면 매달 우리 부부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1,700만 원에 육박할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최상위 1%의 노후라고 확신했습니다. 퇴직하던 날 저녁, 아내와 저는 수원에서 가장 유명한 한우 전문점에서
자축 만찬을 열었습니다. 1인당 20만 원이 훌쩍 넘는 코스였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 우리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돈 걱정 없이 품위 있게 늙어가요. 아내의 손을 잡고 건배를 제의하며 저는 제가 아주 특별한 노후의 황금성 안으로 들어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앞에 막막함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32년 동안 회사를 위해 몸을 갈아넣은 대가로 쌓은 60억 원이라는 자산이 오히려 저를 사방이 막힌 함정으로 몰아넣을 줄이야. 그 한우의 풍성한 향기 속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온함은 딱 2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줄어들 거라는 제 생각은 무참히 깨졌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괴롭힌 건 제가 평생 지켜온 사회적 위치라는 괴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원 영통구 한복판에 55평 주상 복합 아파트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이상복 부장까지 지낸 사람이 어디 작은 데로 가요. 사람들도 다 눈이 있는데. 아내의 이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매달 내야 하는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은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첫 번째 밧줄이 되었습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관리비가 65만 원. 겨울이 되면 70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32년간 쌓아온 회사 동료, 골프 모임, 향후회 등 인맥들이 쏟아내는 경조사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부장 출신이라는 체면에 5만 원 봉투는 내밀지도 못했습니다. 동료 아이 결혼이면 20만 원, 부모님 상이라면 30만 원이었고 이만큼 모임에 나가면 점심 한 끼에 15만 원은 기본이었습니다. 한 달에 경조사와 각종 모임 비용이 겹치기라도 하면 연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미경 씨, 이번 달 또 봉투야? 이거 어떡해요? 식탁에 쌓이는 청첩장을 보며 아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회사원으로 살면서 가졌던 그 중산층 엘리트 의식이 정작 시장 물가는 전혀 모르는,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로 우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이 아니면 옷을 사지 못하고 동네 재래시장보다는 비싼 프리미엄 마트를 고집하던 생활 습관. 매달 임대 수익과 이자 수익이 들어와야 할 통장은 우리가 세운 품격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매달 허덕였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그 체면의 감옥이 너무 비쌌던 겁니다. 막상 첫 달 실질 수입을 계산해 보니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분명 계산상으로는 1,700만 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실제로 손에 쥐이는 숫자는 제 예상과 사뭇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였습니다. 50빌리언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밀리언 원을 넘어서면서 금융소득이 근로소득과 합산 과세되었고 여기에 임대수입까지 더해지니 세금 폭탄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세무사 사무소에 처음으로 방문하던 날의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세무사 선생님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복 씨, 올해 종합소득세만 대략 3,2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포함하면 3,700만 원도 넘을 수 있어요. 저는 제 귀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평생 세금을 얼마나 냈는데 은퇴하고 나서도 이렇게 뜯어간다는 겁니까? 세무사는 당연하다는 듯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임대소득에 금융소득이 합산되면 최고 세율 구간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더구나 건강보험료도 문제예요. 두 분이 지역가입자가 되시면 재산과 소득을 합산해서 보험료가 측정되는데 마포빌라 2채와 수원 아파트, 그리고 50억 원 금융자산까지 반영되면 건강보험료가 월 80만 원에서 90만 원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고지서를 3번이나 다시 확인하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겠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걸 다 내야 해? 하지만 잘못된 건 고지서가 아니라 제 인생의 설계였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로만 연간 5천만 원 가까이 나가고 나니 실제 우리 손에 남는 돈은 계획보다 훨씬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임대 수익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임대 수익이라는 것도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마포구 빌라 두 채는 난챔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취득한 지 10여 년이 넘은 낡은 건물이었죠. 첫 해에 한 채에서 보일러가 터졌습니다. 수리비 거신 만만 원. 이듬해에는 다른 채의 옥상 방수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공사비 겨신 만만 원.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내부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거기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공실 기간 동안의 손실까지 합치면 두 채의 빌라에서 실제로 순수하게 남는 임대 수익은 월 350만 원이 아니라 많아야 250만 원이었습니다. 직접 겪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임대사업이란 건 돈이 굴러들어오는 파이프가 아니라 손으로 틀어막아야 하는 구멍이 수십 개인 낡은 수도관과 같더라고요. 세입자가 새벽 2시에 전화해서 물이 안 나온다고 하면 달려가야 하고 가을마다 김장 배추 냄새를 공동 현관에 풍기면 항의 전화를 받아야 하고 층간소음 분쟁이 생기면 중재를 해야 하는 게 바로 건물주의 현실이었습니다. 은퇴하면 편하게 쉬겠다던 꿈은 이미 저 멀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며 키웠던 두 자녀라는 변수가 우리 부부의 남은 자산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퇴직 후 첫 번째로 임대료가 입금되던 날을 기억합니다. 아침 10시쯤 마포빌라 104호 세입자 계좌 이체 180만 원. 잠시 후 205호 세입자 이체 170만 원. 두 금액을 합치니 35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증권사에서 분기마다 들어오는 배당과 이자까지 합치면 이달 우리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 1,6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세상에, 이 돈이 매달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다니.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이 정도면 우리 인생 정말 잘 살았다고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는 딱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숫자가 통장에 찍히는 것과 그 돈이 진짜 내 손에 남는 것 사이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강이 흐르고 있는지 말입니다. 가장 먼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건 세금 고지서였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내던 세금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니 매월 나가는 세금 선납액이 예상의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세금으로만 벌써 이만큼이 나갔어요. 아내가 가계부를 적다 말고 펜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금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공포는 며칠 뒤 우편함에 꽂힌 하얀 봉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였습니다. 봉투를 뜯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마치 제 노후의 평화를 찢는 소리처럼 들렸죠. 고지서에 찍힌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시력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87만 4,200원. 이게 뭐야?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한 달에 90만 원 가까운 돈을 건강보험료로 내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유한 수원 아파트, 마포빌라 2채, 그리고 50억 원 금융자산까지 모두 점수로 환산되어 지역 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소득은 예전보다 오히려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현직 시절보다 3배 가까이 치솟은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 피부양자 등록이라도 해볼까 해서 공단에 전화를 걸었더니 직원은 기계적인 목소리로 잘라 말했습니다. 두 분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면 피부양자 등록 자격 기준을 훨씬 초과합니다. 자녀분들이 오히려 두 분을 피부양자로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국가는 우리 부부를 최고 구간의 보험료를 내는 부유층으로 분류했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로만 매달 400만 원이 넘게 증발하고 나니 실제 우리 손에 주어지는 돈은 처음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 300만 원으로 수원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품위 유지비를 쓰고 자식들 뒷바라지까지 하려니 우리 부부의 삶은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은 척했던 건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가 제 예상을 한참 밑돌던 그날, 저는 평생 입지도 않던 낡은 내복을 걸치고 처음으로 마트 할인 코너 앞에 섰습니다. 50억 원을 가진 전직 부장이 1990원짜리 할인 삼겹살 앞에서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재방문하는 진짜 거지가 된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왜 우리는 남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화려한 자산을 가지고도 이렇게 비참한 일상을 살게 된 걸까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 키웠던 두 자녀라는 변수가 우리 부부의 마지막 생명줄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입을 벌리고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퇴직 후 6달째 되던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엔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던 큰아들 이준혁이 며느리와 손주까지 데리고 불쑥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손주를 본다며 며칠 전부터 분주하게 움직였고 저도 매심 반가웠습니다. 그래도 자식 농사는 잘 쥐었지 않나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아들은 서울의 이름난 사립대학을 나와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학비와 결혼지원금만 해도 꽤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수박을 썰어 먹을 때쯤 아들이 머뭇거리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실은 제가 이번에 세종시의 아파트 하나를 보고 있는데요. 전세가 4억 5천인데 제 형편에 좀 모자라서요.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가 꽉 찼고 아버지는 자산도 많으시고 마포빌라에서도 임대료 나오시니까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수박을 썰던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입술을 달싹했죠. 자산이 60억 원이 넘어 밖에서 보기엔 어마어마한 부자 같겠지만 세금 내고 건강보험료 내고 관리비 내고 나면 실제로 우리 손에 남는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아들아, 나도 퇴직하고 나니까 예전 같지 않다.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에이, 아버지, 주변에서 자산이 그 정도 되시는 분들 보면 다들 여유 있게 사시던데요. 저희가 남도 아니고 손주 유치원비도 만만치 않은 거 아시잖아요. 옆에서 듣던 며느리까지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세종시에서 좋은 학군 근처 전세 구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저희도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씀 드리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는 자산이 많으니 걱정 말라고 했던 그 호기로운 한마디가 자녀들에게는 우리 부모님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화수분이라는 오해를 심어줬다는 사실을요. 결국 그날 아들에게 전세 보증금 부족분 2억 원을 내줬습니다. 증권 계좌에서 펀드를 환매하고 현금화하느라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펀드 환매 수수료와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까지 발생했죠.
아들은 돈을 받자마자 역시 아버지가 최고라며 손주를 앞세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물고가 터진 자식의 요구는 댐이 무너진 것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차를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차 한 대값만요. 아버님, 둘째 아이 영어 유치원이 한 달에 130만 원인데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자식들은 우리 부부의 자산을 우리의 노후 자금이 아니라 자기들의 비상금고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32년 동안 땀 흘려 모아온 돈의 결실이 정작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밥이 아니라 자식들의 욕심을 채우는 재료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미경 씨, 오늘 또 준혁이한테 연락 왔어요. 이번엔 1,500만 원이래요. 작은 방에서 가계부를 정리하던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자산 60억 원이라는 숫자가 있었지만 그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과 금융상품에 묶여 있었고 세금으로 나가고 자식에게 나가고 생활비로 나가고 나면 우리 부부에게 남는 실제 현금은 한 달에 100만 원도 되지 않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자식들의 요구 앞에 마음이 약해지신 적 없으신가요? 나중에 내가 아프면 자식이 돌봐주겠지 않은 그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생활을 희생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직접 겪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자식에게 퍼주는 돈은 결코 효도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줄 수 있는데 왜 안 주냐는 원망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자산 60억 원 있는 부모라는 타이틀은 자식들에게는 그저 뜯어먹기 좋은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큰 돈을 보낸 날, 저녁이면 우리 부부의 식탁은 비참할 정도로 초라해졌습니다. 55평 수원 주상복합 아파트 식탁에 앉아 우리는 500원이라도 싼 국수를 삶아 먹으며 그래도 우리 자산이 얼마인데 라는 허망한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자산이 얼마나 되시는데 왜 이렇게 되세요? 가끔 들른 며느리가 냉장고를 열어보고 던진 이 한마디는 제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누구 때문에 소고기 한 점 못 먹는데. 하지만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저는 뱉지 못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몰래 가계부를 적던 아내가 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가 진짜 자산은 있는데 생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빌라 관리비도 이번 달 연체될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60억 원이라는 숫자는 우리를 지켜주는 성벽이 아니라 우리가 자식이라는 늪에 더 깊이 빠지게 만드는 무거운 닻이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여유로운 은퇴 부부였지만 속으로는 자식의 눈치를 살피며 된장찌개로 끼니를 때우는 현대판 자산가 거지였습니다. 독하게 마음먹지 않으면 이 늪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미 증권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누적으로 3억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미 굳어진 굴레를 깨버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좋은 아버지라는 가면을 쓴 채 자산을 자식에게 헌납하며 빈곤하게 노년을 보내야 했을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거지로 만든 진짜 배우는 자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32년간 쌓아온 그 직장인 체면이라는 그물이 우리의 마지막 남은 여유마저 헐값값에 내팔라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1년 반쯤 되던 해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경 씨, 우리 이제 이 아파트 좀 정리하고 작은 데로 옮기는 건 어때요? 둘이 사는데 55평은 너무 넓기도 하고 관리비며 세금이 너무 무거워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양념을 비비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서운함을 넘어선
뭔가 두려운 것이 서려 있었죠. 여보, 당신 무슨 생각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버텼는데요? 당신 부장까지 지내고 나도 평생 환자 돌보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제 와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면 동창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들 며느리는 또 어떻고요? 시부모가 돈을 다 날렸나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놈의 체면, 그놈의 품격.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32년간 속해 있던 중산층 상위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앉는 기분이 들 거라는 것을요. 수원 영통구에서 가장 높은 주상복합 꼭대기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야경이 마치 우리 부부의 지위라도 되는 양,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 전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전망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산이 60억 원이 있다는 화려한 숫자는 이 화려한 감옥의 유지비로 쓰기에도 벅찼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집을 소유한 게 아니라 집이라는 괴물에게 매달 살점을 떼어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직접 겪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자산이 많다고 해서 현금 흐름이 자유로운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 더 많은 관리 비용, 더 많은 유지비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55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면 우아하게 커피만 마실 것 같나요?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 더미를 보면 아마 기절하실지도 모릅니다. 은퇴 전에는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이 넉넉해서 관리비 65만 원, 70만 원 나가는 게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활하는 지금은 그 숫자가 제 목을 재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미경 씨, 이번 달 관리비가 73만 원이나 나왔어요. 겨울이라 난방비가 좀 들었다지만 이건 너무하잖아요. 아내가 내미는 고지서에는 실소를 자아내는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까지 1년치로 나눠 계산해 보면 우리는 매달 130만 원 이상을 오로지 이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국가와 관리사무소에 갖다 바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동네 문화센터를 다녔고 예전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에서는 1인당 5만 원짜리 브런치를 먹었습니다.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하고 살아. 우리가 무슨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아내의 이 말은 우리 부부의 현실을 가리는 거대한 커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커튼 뒤에서 우리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유로운 은퇴 부부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매달 자산에서 인출하고 또 인출하며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었죠. 자산 60억 원이 있다고 해도 그중 55억이 부동산과 금융상품에 묶여 있으면 실제로 매달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세금 400만 원, 건강보험료 90만 원, 아파트 관리비와 재산세 할부금 130만 원, 빌라 두 채 유지 보수비 평균 월 80만 원. 이미 여기서 700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장에서 말씀드린 자식 지원금 월 200만 원을 보내고 나면 우리 부부가 실제로 먹고 자는 데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1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달이 생겼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집의 크기가 내 자존심의 크기라고 믿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 집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요새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노후를 갉아먹는 기생충입니까? 나중에 알았는데요. 진짜 고통은 밖에서 더 크게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퇴직자 동기 모임. 다들 예전에 대리, 과장, 부장이었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죠. 그 자리에 갈 때마다 저는 제일 좋은 재킷을 꺼내 입고 낡은 구두를 광나게 닦았습니다. 이 부장, 자네 마포빌라 두 채에 50억 원이 있다고 했지? 점심은 당연히 자네가 쏘는 거 아니야?
선배의 농담 섞인 압박에 저는 애써 웃으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18만 원. 그날 점심값으로 나간 돈은 우리 부부의 일주일치 생활비였습니다. 결제를 하는 손끝이 떨렸지만 저는 호기롭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쏘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텅 빈 지갑을 보며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가 오늘 뭐 사왔어요? 라고 물을 텐데 저는 아내에게 줄 식재료 대신 동기들의 배를 불리는데 돈을 써버린 겁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나 요새 좀 힘들어요. 각자 계산하자는 말이 왜 그렇게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는지. 그건 제가 평생 차고 있던 직장인 중산층의 자존심이 제 목을 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완장은 이미 퇴직과 함께 반납했는데 제 영혼에는 그 완장의 자국이 흉터처럼 남아서 자꾸만 저를 여유 있는 자산가로 연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을 만났을 때 그가 들고 있는 고급 백화점 쇼핑백을 보며 저는 제 손에 든 동네 마트 비닐봉투를 뒤로 숨겼습니다. 그 비닐봉투 안에는 유통기한 임박 스티커가 붙은 특가 두부 2모가 들어있었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키려 했던 그 알량한 자존심은 결국 우리를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은퇴 부부에게 다가온 것은 세금과 자식의 부담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그 부유해 보이고 싶은 욕망을 이용하려는 검은 손길이 조용히 우리 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자산가처럼 보이며 거짓으로 사느니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데로 가서 마음 편히 순두부 한 그릇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기엔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주변 시선 때문에 혹은 자식들 볼 면목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고정 지출을 감당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분 말입니다. 그 품격 유지비가 사실은 당신의 노후를 장내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언제쯤 인정하실 건가요? 제가 이 비참한 연극을 끝내기 위해 시도했던,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부부를 더 큰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치명적인 투자 실패와 그 배우의 정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품격을 지키기 위해 돈이 더 필요했던 저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금단의 열매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자산이 있으면서도 생활이 빠듯한 그 비참한 날들이 2년째 이어지자 저는 조급해졌습니다. 자식에게는 퍼줘야 하고 아파트 체면은 지켜야 하는데 현금은 점점 줄어들었죠. 그때 제 메마른 일상에 달콤한 빗물 같은 제안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진구 씨가 커피 한잔 하자고 연락을 해온 겁니다. 그는 퇴직한 금융회사 지점장 출신이었습니다. 이 부장님, 저 요즘 지인들이랑 좋은 거 하나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쪽에 펜션 부지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1억만 넣으시면 3년 후에 2억 5천이 되는 구조예요. 정식 법인 계약서에 공증까지 다 있습니다. 평소 신중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기에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도 좋은 정보를 나눠주는구나 라며 감사함까지 느꼈죠. 직접 겪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세상에서 제일 사기치기 좋은 사람이 바로 우리 같은 퇴직 자산가래요.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지 진짜 투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혀 모르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른들이니까요. 미경 씨, 이거 하면 3년 뒤에 2억 5천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세금 걱정 좀 줄고 자식들한테도 좀 더 줄 수 있어요. 아내도 처음엔 망설였지만 3배 가까운 수익이라는 숫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증권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하고 계약서를 쓰던 날
김진구 씨는 화려한 조감도를 보여주며 장밋빛 미래를 읊어댔습니다. 여기는 관광특구로 지정될 예정이고 바로 옆에 리조트 단지가 들어옵니다. 이 부장님 같이 자산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일 안 하고 수익만 받으면서 사셔야죠.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 관광특구 지정은 15년 전부터 논의된 계획이었고 아직 확정된 것조차 없었으며 리조트 단지는 작은 문제로 착공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3년을 기다렸지만 막상 만기가 다가오자 김진구 씨는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법인 등기는 존재했지만 실질 자산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고 공증 서류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1억 원은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김진구 씨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 사람도 상위 사기 조직에 연루된 바람잡이였습니다. 수십 년 지인 관계가 한순간에 사기라는 단어로 덮이는 그 황망함. 밤잠을 설쳤습니다. 1억 원을 불리겠다고 시작한 투자가 1억 원을 통째로 날리는 결과로 돌아온 겁니다. 매달 자산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 한 번에 1억 원이 사라지고 나니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아는 사람이니까 괜찮겠지, 공증이 있으니까 믿을 수 있겠지라며 퇴직금이나 노후 자산을 쏟아부은 적 있으신가요? 은퇴 후의 인맥이 노후에는 가장 위험한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아내와의 갈등은 전쟁으로 변했습니다. 당신이 똑똑한 척 다 하더니 이게 뭐야? 1억 원을 날리면 어떡해요? 아내의 통곡 소리가 수원 주상 복합아파트 거실에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억 원은 이미 저 멀리 강원도 어딘가에 텅 빈 부지 속에 갇혀버렸고 당장 이달 관리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으니까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자산이 이렇게 하나둘 새어나가는 것을 보며 저는 제가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산이 60억 원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서류상에 존재했지만 실제 현금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고 세금과 자식 지원, 사기 피해까지 겹치니 제 노후 설계의 뼈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직접 겪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숫자가 사람을 속이더라고요. 자산 60억이라는 숫자가 현금 60억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걸 저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자존심은 그래도 아직 자산이 얼마인데라며 자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텅 빈 냉장고를 들여다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자산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현금 흐름 하나 잘못 설계해서 된장찌개 양을 계산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새어나가니 사람도 떠나가더군요. 그토록 챙겼던 자식들은 아버지가 투자 실패를 하셨는데 왜 저희한테 이제 지원을 못 해주냐고 하세요? 라며 섭섭함을 표현했습니다. 1억 원의 사기 피해가 제 노후의 모든 관계를 뒤흔들어 버린 겁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55평 수원 아파트 창가에서 야경을 내려다보며 이 화려한 불빛 중에 내 편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고독이 뼈를 깎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가장 위험한 병은 암도 치매도 아닙니다. 조급함과 무지가 만났을 때 생기는 투자라는 병입니다. 여러분을 빈곤하게 만드는 건 자산의 부족이 아니라 그 자산을 불리겠다고 덤벼든 당신의 오만함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무너진 자존심의 잔해 속에서 어떻게 가족을 잃고 사람들을 잃으며 진짜 고독한 상태로 빠져들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참함은 돈을 잃었을 때보다 수천 배는 더 아팠습니다.
집안에 정적이 흐르기 시작한 건 사기 피해 소식이 자식들에게 알려진 뒤부터였습니다. 설 명절에도 북적거리던 거실에는 이제 시계 초침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자산 60억 원이라는 숫자. 이 숫자는 이제 저를 지켜주는 훈장이 아니라 제 발목에 채워진 무거운 납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예전 회사 후배였던 박 대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장님, 이번에 저희 부서 동기들끼리 조촐하게 모임 한번 하려고 하는데 부장님 모셔야죠? 수원 쪽 괜찮은 일식집 예약해두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분 좋게 나갔을 자리입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반가움의 미소가 아니라 통장 앱을 켜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달 실제로 쓸 수 있는 생활비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일식집에서 후배들이랑 술 한번 마시고 나면 다음 주 식비가 빠듯해지는 처지였습니다. 박대리, 내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말이야. 이번엔 너네끼리만 보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지갑이 아팠고 지갑보다 더 아픈 건 제 무너진 자존심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후배들은 자산이 그렇게 많으신 부장님이 왜 안 나오시지 하며 뒤에서 수군댔을 겁니다. 오히려 부자인데 돈 아끼신다는 오해가 비수가 되어 제 등에 꽂혔습니다. 직접 겪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자산이 많다고 소문난 사람이 현금이 없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걸 인색하다고 부르지 실제로 어렵다고 이해하지 않더라고요. 그 오해를 풀기 위해 제 비참한 현실을 낱낱이 공개하기엔 제가 평생 차고 있던 대기업 부장이라는 타이틀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집안에서도 우리는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수원 55평 주상 복합 아파트. 방은 4개나 되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거실은 꺼둔 채 안방에 스탠드 하나만 켜놓고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여보, 내일 인터넷 요금제 좀 낮은 걸로 바꾸는 건 어때요? 아내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병원에서 환자들 곁에서 당당하게 일하던 아내가 고작 인터넷 요금 때문에 제 눈치를 보는 상황. 우리는 돈이 들어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자산 난민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채운 건 서로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당신이 투자만 안 했어도, 당신이 자식들한테 그렇게 퍼주지만 않았어도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뱉는 순간 진짜 파국이 올까봐 우리는 입을 닫았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은퇴 후 부부가 가장 많이 갈등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더라고요. 자산이 60억 원이나 있으면서도 된장찌개 남은 것을 두고 고민하는 서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상대방이 아니라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함에 화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날 때가 가장 괴로웠습니다. 이 부장님, 이번에 손주랑 제주도 다녀오셨다면서요? 대충 얼버무리며 내리는 제 손에는 마트 할인 코너에서 산 50% 세일 묵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혹여나 이웃이 볼까봐 검은 비닐봉지를 뒤로 숨기며 저는 제가 이 화려한 아파트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 기생하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뼈아픈 건 자식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아들에게 세종시 전세 보증금 2억을 내준 뒤로 아들은 제가 당연히 그 정도 여유는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가끔 전화가 올 때마다 아들은 아버지 자산이 그 정도면 저희보다 훨씬 여유 있으신데 뭘 그렇게 아끼세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투자 실패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을 때 돌아온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부장까지 하신 분이 그런 걸 당하면 어떡해요? 저희도 지금 대출 이자 때문에 죽겠는데 아버지까지 이러시면 저희는 어쩌라고요? 도움은커녕 짐 취급받는 순간 제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자식들에게 비치는 부모의 자산은 부모의 생명줄이 아니라 자식들의 안전판이었습니다. 안전판이 흔들리니 자식들은 자기들의 미래가 걱정되어 오히려 화를 낸 것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자식들에게 가난을 들키지 않으려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은 고립이라는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자산 60억 원이라는 화려한 수식어의 껍데기를 지키느라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은 채 굶어 죽어가는 고독한 노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버티나 하는 걱정부터 하는 삶. 밖으로는 자산 60억 원 있는 성공한 은퇴자로 보이지만 안으로는 생활비 몇십만 원에 전전긍긍하는 이중생활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남들의 시선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계시지는 않나요? 자산이라는 숫자가 여러분의 인격이라 생각하며 그 숫자를 지키느라 가까운 사람들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간 돈을 다 쓰기도 전에 제가 먼저 아내와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부서지겠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제 아내는 이미 불면증 약을 먹기 시작했고, 저는 동네 산책조차 아는 사람 만날까봐 두려워 이른 아침에만 나가는 처지가 됐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만든 진짜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사기를 친 김진구 씨일까요? 돈만 아는 자식들일까요? 아니면 화려한 아파트일까요? 제가 이 모든 고립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발견한 진짜 답. 우리 노후를 무너뜨린 정체인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자산이 100억 원이어도 여러분은 영원히 막막함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세무사 사무소에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최종 납부액이 확정되었으니 내원 바랍니다. 세무사를 만나러 가던 버스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우리 부부의 재정 현황을 아무런 색안경 없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탁자 위에 낡은 가계부 한 권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퇴직 이후 꼬박꼬박 정리해온 기록이었습니다. 미경 씨, 우리 지난 3년간 자산이 얼마나 줄었는지 제대로 한번 봅시다. 아내가 가리킨 숫자들 사이에는 빨간색 형광펜으로 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연간 5,200만 원. 수원 아파트 관리비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연간 1,800만 원. 마포빌라 2채, 수리 및 공실 비용 연간 1,000만 원. 자녀 지원금 연간 3,600만 원. 사기 피해 손실 1억 원. 생활비 연간 1,400만 원. 3년 합계로만 4억 원이 넘는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자산 60억 원을 가진 부자가 아니라 60억 원이라는 숫자를 지키기 위해 매년 수천만 원을 세금과 유지비와 관계 비용으로 배달해주는 무료 배달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우리가 이 굴레를 3년 동안이나 버티면서도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을까? 무엇이 우리 부부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이 늪으로 끌고 들어왔을까?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제 인생의 장부를 처음부터 다시 훑어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자산관리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제 가계부를 한참 보더니 아주 뼈아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상복 씨. 이상복 씨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건 자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산이 많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가 말하는 착각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산의 총액이 크다는 것이 곧 자유로운 현금 흐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60억이라는 숫자를 보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10회 평 주상복합에 매달 수백만 원의 유지비를 쏟아붓는 것. 자식에게 아버지는 자산 있으니까 괜찮다며 무리하게 지원하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 생각과 달랐어요. 20억 원의 자산은 우리를 지켜주는 요새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을 심어주는 마약이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린 진짜 정체는 바로 자산 착각이라는 이름의 과시욕과 현금 흐름에 대한 완전한 무지였습니다. 우리 부부를 막막하게 만든 건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돈을 묶어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산을 덩어리로만 생각했습니다. 수원 아파트라는 덩어리, 마포빌라 두 채라는 덩어리, 50억 원 증권 계좌라는 덩어리. 하지만 노후에 진짜 필요한 건 그 덩어리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우리 입으로 들어갈 현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유연함이었습니다. 세금 설계도 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도 공부하지 않은 채 자산이 많으니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믿었던 그 순진한 마인드가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직접 겪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자산 많다고 소문난 사람이 가장 세금을 많이 내고 가장 많이 뜯기고 가장 쉽게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그 자산이 아무리 커도 현금 흐름이 막히면 인생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책은 아주 명확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대기업 부장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부부가 더 이상 푸르메평 주상복합의 주인이 아니라 그 아파트의 노예라는 사실. 50억 원이 증권계좌에 있다는 것이 곧 자유로운 삶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막혔던 혈관이 뚫리듯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 우리 이제 완전히 바꿉시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원 주상복합을 처분하고 경기도 용인의 아담한 아파트로 옮기자고. 마포빌라 두 채도 매각해서 그 돈으로 세금 효율이 높은 방식으로 재투자하자고. 50억 원 증권계좌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구간을 피할 수 있게 분산 설계를 하자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지원이 없다고 명확히 선언하자고 말입니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건 상실의 눈물이 아니라 3년 동안 우리를 짓눌러온 과시욕이라는 이름의 창살에서 벗어나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집 근처 칼국수 한 그릇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비록 소박 한 끼였지만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마음이 따뜻하고 풍요로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변하기로 결심하자 그토록 당당하게 손을 내밀던 자식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 지원 못 해주신다는 게 진짜예요? 제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그렇다. 우리도 우리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앞으로 아버지, 어머니 노후는 아버지, 어머니가 챙겨야 너희에게 짐이 안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이 선언을 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자식들에게 솔직해지자 비로소 우리 부부의 노후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의 막막함을 견디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 과거의 영광이 여러분의 현재를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언제쯤 인정하시겠습니까?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결정을 조금만 더 늦췄더라면 우리는 아마 자산은 있는데 생활비는 없는 기이한 상태로 노년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산 60억 원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서 진짜 인생을 잃어버릴 뻔한 기적 같은 탈출이었습니다. 과연 저희 부부는 수원 주상복합을 떠나 진정한 평온을 찾았을까요? 그리고 자산 구조를 바꾼 저희 부부의 현금 흐름은 어떻게 다시 살아났을까요? 저희 부부의 새로운 인생 장부와 자산 60억 원을 진짜 내 돈으로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주상복합 아파트를 처분하던 날, 이삿짐 트럭은 생각보다 단출했습니다. 그 큰 집을 가득 채웠던 무거운 가구와 장식품들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놓고 꼭 필요한 것들만 추렸더니 마음 한구석에 고여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쑥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삿짐 차가 단지를 빠져나갈 때 저는 주상복합 입구의 화려한 로고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3년 전 그 로고가 제 인격인 줄 알고 매달 수십만 원의 관리비와 종합 부동산세를 내며 버텼던 제 모습이 참으로 가련하게 느껴져군요. 용인의 작고 아담한 아파트로 옮기기로 결정했을 때 아내와 저는 약속했습니다. 이제 이상복 부장과 윤미경 간호사라는 완장은 이 이삿짐 속에 다 묻어두고 가자고 말입니다. 미경 씨, 짐이 줄어드니까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네요. 조수석에 앉은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그 자산의 크기와 자리가 사실은 우리를 갉아먹는 기생충이었습니다. 수원 아파트를 처분한 돈으로 먼저 자녀에게 빌려준 돈을 공식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비공식 지원이 아니라 빌려준 돈은 갚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죠. 그리고 마포빌라 2채도 매각했습니다. 낡은 건물에서 임대 수익을 쥐어짜는 대신 그 매각 대금을 세금 효율이 높은 방식으로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사와 재무설계사의 도움을 받아 50억 원의 금융자산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선 아래로 쪼개서 분산 투자했습니다. 직접 겪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자산을 처음 모을 때의 전략과 자산을 쓸 때의 전략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쌓을 때는 크게 모으는 게 목표지만 쓸 때는 세금 없이 꾸준히 생활에 맞게 흘러들어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용인의 작은 아파트에서 맞이한 첫 번째 달,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관리비가 65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종합 부동산세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임대 수익이 없어진 대신 금융자산 운용 방식을 바꿔 금융소득 종합과세 구간 아래로 조정하니 연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재산과 소득 구조를 재설계하니 월 87만 원에서 절반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미경 씨, 이번 달에 진짜로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350만 원이나 돼요. 가계부를 적던 아내가 아이처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랬습니다. 자산 60억 원은 원래 이런 힘을 가져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과시욕이라는 구멍과 자식이라는 밑빠진 독만 막아도 우리 부부가 매달 좋은 식재료를 사고 한 달에 한 번 국내 여행을 가도 남는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자산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돈의 흐름이 살아나자 우리 부부의 표정부터 달라졌습니다. 마트 할인 코너에서 유통기한을 확인하던 저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동네 시장에서 제일 좋은 제철 식재료를 고르고 아내가 평소 가고 싶어 했던 문화센터 대신 진짜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 그리기 수업에 등록해 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숫자에만 매몰되어 진짜 돈의 가치를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자산 60억이 있어도 현금 흐름이 막히면 생활이 막힙니다. 60억 자산을 가진 채 된장찌개를 계산하던 거지 부부에서 이제는 파시평평 아파트에서 매달 3방울 푸신만 원을
온전히 누리는 진짜 자유로운 부부가 된 기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일은 두 자녀를 불러 진심 어린 선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 생활비 지원, 전세자금, 손주 학원비 지원은 일절 없다. 우리도 우리 노후를 지켜야 너희에게 짐이 안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처음에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3년간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된장찌개 남은 것을 두고 고민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자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당연히 여유가 있으신 줄만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자식들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오히려 자식들을 독립시키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지원이 끊기자 두 자녀는 더 열심히 자기 삶을 꾸리기 시작했고, 오히려 저희 부부에게 이번 달은 저희가 부모님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라며 먼저 연락을 해옵니다. 돈으로 억지로 유지하던 가짜 관계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내의 눈을 마주치기가 한동안 어려웠습니다. 3년 전, 돈 때문에 아내를 고생시키던 그 시절의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산의 숫자보다 오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는가가 먼저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자산이 50억 원이 있어도, 임대주택이 2채가 있어도 그 돈을 어떻게 흘리느냐를 설계하지 못하면 노후는 막막해집니다. 하지만 자산의 구조를 과감히 바꾸고 진짜 내 삶에 맞는 현금 흐름을 설계하는 순간, 그 돈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어줄 날개가 됩니다. 노후를 막막하게 만드는 건 돈의 부족함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과 자식을 향한 희생이라는 이름의 낡은 굴레를 놓지 못하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계부를 다시 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통장 잔고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당신이 아내 혹은 남편의 손을 잡고 동네 칼국수 한 그릇을 먹으며 지은 웃음으로 기록됩니다. 화려한 자산의 숫자보다 소박하지만 내 손에 오롯이 쥐어지는 따뜻한 현금 한 장을 택하는 용기. 그 용기가 바로 여러분 노후의 진짜 정답입니다. 긴 시간 제 부끄럽고도 솔직한 고백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자산이라는 화려한 감옥이 아닌 소박하지만 매일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자산은 있는데 생활이 막막하다. 자식 때문에 내 노후가 무너지고 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너무 크다.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무너져가는 노후를 구하는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따뜻한 하루 되십시오.